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옷값이 국가기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모습입니다. 근데 김정숙 여사가 각종 공식 행사에서 여러 옷들을 입고 나왔을 때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의상비가 기밀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지난 2018년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그 이유가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의 특활비야 이해가 갑니다만 영부인의 의상비가 같은 이유로 기밀이라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이 정보 공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를 했잖아요. 근데 항소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의상비도 공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항소심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관련 정보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15년, 최장으로는 30년 동안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의상비 내역은 적어도 하여튼 상당 기간 동안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영부인의 의상비와 의전 비용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네티즌들은 공개된 의상만 170여 벌, 액세서리는 207개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영부인이 착용했던 브로치인데요. 네. 이 진품이라면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 몇만 원 수준의 가품이다, 모조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영부인이고요. 우리나라를 그래도 대표하는 분인데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과거 영부인이 비싼 옷을 입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10년간 즐겨 입었던 옷을 자주 입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엔 수선도 직접 한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실제로 수수한 옷차림의 사진도 공개를 해왔고요. 네. 그런데도 왜 정보 공개는 못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특히 더 큰 비난의 지점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는 당시 공무원도 아니었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옷차림을 겨냥해 검소하지 않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133벌의 각기 다른 여성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리 검소한 액수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인 심평 변호사는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고 썼습니다. 다만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옷값이 국가기밀의 느낌표는 영부인 존재 이유를 묻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공식 행사에 입고 나온 옷이라고 하더라도 영부인의 옷과 신발, 장신구에 과연 나라 돈이 쓰이는 게 맞는지 불편해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법적인 권한이 없는데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의전의 대상이 되는 게 맞는지 이것이 혹시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은 아닌지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된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재인 모델 따르는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길을 따른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당시 후보는 2015년 당권을 잡은 뒤 2017년 대선에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강한 야당을 내걸고 당을 결속시킨 게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이 전 지사로선 아주 좋은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당분간 이 정치적인 숨고르기를 갖는 게 일반적인데 이재명 전 지사 요즘 행보를 보면은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SNS에 곧바로 심경을 올렸고요. 여성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도 이어오고 있죠.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역시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당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지방선거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는 서울과 부산은 물론 경기 역시 낙관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할 경우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서 저희 민주당 책임이 막중해질 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등판 요구는 더 구체화될 수도 있다.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친문계인 박강원 의원을 꺾고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박홍근 의원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전 지사가 당권을 쥔다면 민주당 내 주류 세력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이재명의 승리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은 이 전 지사의 조기 등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공천을 염두에 둔 자기 PR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미래 권력의 일찌감치 눈도장을 찍는 PR이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문재인 모델 따르는 이재명. 느낌표는 잡아도 양날의 검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전 지사가 8월 당대표 도전에 성공하면 내후년 22대 총선 공천을 주도하게 됩니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전 지사로선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만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엔 그만큼 정치적인 내상 역시 클 것이고 차기 대선도 기약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택했는지 그 이유를 얼마나 정확히 찾아내 민주당을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